예,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박영규 교수님께서 포괄적으로 이 일반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양대승 연구원님께서 이 한국과 유럽, 일본 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또 이 비교법적으로 접근을 해 주셨고, 또한 이 일반 조항 도입에 대한 찬반론을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더 좁은 관점에서 좀 더 이 제한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일단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경법의 일반 조항이 없는 미국 법제하에서 이런 지금 소위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라고 불리우는 이런 행위들이 어떤 식으로 규율되어 왔는 것을 살펴보고요. 과연 이런 새로운 유형의 행위들이 부정경쟁 행위인가 하는 부분도 실무적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반 조항의 도입 필요성 자체가 이런 새로운 부정 경쟁 행위의 존재를 근거로 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행위들이 부정 경쟁 행위인지 여부를 좀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유시장 경제 질서하에서 지식재산권을 1800년대 최초로 미국에서 도입을 할 때 그 근거와 이 제한이 뭐였냐면 결국은 특허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은 누구나 쓸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지식재산권 제도를 도입한 그 한계입니다. 지식재산권 제도를 도입한 이 조건이 되겠죠. 조건이 되는데 다만 이제 1900년대에 넘어오면서 미국에서도 이 자유시장 경제를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 첫 번째 경쟁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유시장 경제가 되지 못하고, 둘째로는 소비자의 피해가 막심할 수 있어서 이 일정 부분 자유시장 경제를 제한해야 된다는 논리하에 이 부정경쟁방지법이 도입됐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제와 마찬가지로 이 미국에서도 최초 도입될 때는 영업비밀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이 표지와 표장의 보호를 중심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이 도입됐었고, 추후에 필요성에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라든지 나머지 다른 부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조항들이 도입됐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법의 체계적으로서 보호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이 나눠져 있고, 또한 이 입법에 의한 보호와 판례에 의한 보호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연방상표법 레남 액트에 의해서 여전히 보호되고 있고, 이 레남 액트에 의해서 부정경쟁 방지 행위가 보호되는 큰 이유는 미국은 한국과 달리 사용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 없이도 이 상표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레남 액트로 등록 상표와 미등록 상표를 모두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 행위의 규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판례법이 있는데, 판례법은 이 주법과 이 연방법을 둘 다 적용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제안한 일종의 모델법이죠. 이 각 주의 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입법하도록 이렇게 입법하도록 제안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원칙적으로는 레남 액트를 제외하고, 즉 상표에 근거한 부정경쟁 행위를 제외하고는 연방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 일정 부분은 이 민법상 불법행위, 톨스 이론으로 해서 이 커먼로로 제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입법에 의해서 부정경쟁 행위를 연방법으로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각 주법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모델 법안을 제시를 했고요. 다만 지금까지 12개 주에서밖에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 나머지 주들에서도 이 모델 법안을 채택하지 않았을 뿐이며, 다른 좀 형태가 틀린 부정경쟁 방지법은 주법으로 다 대부분의 주에서 다 입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미국 법제하에서 판례와 입법에서 이
지금 이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이 일반 조항을 도입하기 위해서 내지는 이 부정경쟁 방지 행위를 일반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노력도 사실 일반 조항을 정착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그게 실패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지는 일단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어쨌든 부정경쟁 행위를 일반 조항으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는 반증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 또는 판례법 등에서 이 부정경쟁 행위로 규제하고 있는 행위들을 좀 예시적으로 열거를 해보면 국내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상표권 침해라든지 희석화 그리고 기타 일반 상호의 보호 그리고 퍼블리시티 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의 부경법이 없어서 지금 보호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허위 광고, 영업 비밀의 보호 그런 등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되면서 그런 구체적인 법규로서 이 부정경쟁 행위로서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방법으로는 별도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표지 표장과 관련해서 이 부정경쟁 방지 행위를 이 랜덤 액트 상표법에서 포함해서 규율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서 그리고 희석과 관련해서 그리고 허위 광고와 관련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의 상표법보다는 훨씬 더 폭넓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탄력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부정경쟁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이 희석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모슬리 케이스가 있었고 이 부분에서 이제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실제 희석화 발생했느냐 아니면 희석화 가능성만 있으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서 대법원이 종전 법규에 따르면 실제 희석화가 발생했어야 되고 희석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이 판례가 있은 다음에 이 입법적으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랜덤 액트를 수정하는 그런 입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새로운 법규를 통해서 희석화 가능성만 있어도 희석화를 인정하고 그리고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도 이 주의점용 상표로서 보호받는 희석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점용을 판단할 때 이 주의점용의 판단 범위가 지역적 범위 내지는 뭐 수요자의 범위가 이 새로운 지정 상품군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수요자한테 주의점용하게 인식돼야 된다 뭐 등등의 이 새로운 규정들을 입법으로 해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제안한 Uniform Deceptive Trade Practice Act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부경법과 일정 부분은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우리 법보다 예를 들면 퍼블리시티권이라든지 그런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넓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미국 법 역사가 실제로 판례 역사가 한국보다 훨씬 더 길고 그리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이 입법의 필요성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옛날부터 제기돼 와서 그런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이 법제가 제한된 게 벌써 거의 100년에 가까이 되는데요. 이 100년 전부터 이런 유형들이 인식돼 왔고 따라서 이런 인식에 따른 제한들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지금 박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라고 불리는 것들 몇 가지에 대한 미국 판례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티파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잠시 살펴보면 이베이에서 티파니에서 티파니는 이제 귀금속에 대한 저명 상표인데 이 티파니의 제품을 판매하는 이제 제3업자들이겠죠. 이 일반 셀러들이 이베이에서 판매하라는 걸 갖다 허용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정식 제품이었고요. 침해품이 아닌 정당한 권리를 가진 2차 판매품이었고요. 나머지 일부는 침해품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티파니 측에서는
또 문제를 삼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베이에서 자기네들 오픈 마켓 웹사이트에서 티파니 제품을 파는 셀러가 있다 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광고까지 했습니다. 이 경우에 과연 이 이베이의 이런 행위들이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 이슈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네 가지의 코어즈 오브 액션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베이의 광고 행위가 직접 침해 행위인가. 두 번째는 이베이가 이런 침해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의 행위를 그대로 놔둔 것 자체가 이 기여 침해가 아닌가. 그죠? 세 번째는 희석화 문제가 됐었고요. 네 번째는 이 이베이 광고 행위에 대해서 허위 광고가 아닌가 한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이베이가 판매한 물건들 중 두 가지입니다. 이베이가 판매한 물건들 중에 이베이가 판매한 게 아니죠. 이베이가 허용한 셀러들이 판매한 물건들 중에 상당 부분이 침해품이 아닌 정식 제품이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이베이가 침해품을 판매하는 셀러의 판매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사실이 중요하냐면 이베이의 이런 행위는 생각해 보시면 이런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의 운영자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서 950명의 정당한 상인들과 한 50명이나 내지 30명 정도의 침해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의 운영자가 그런 침해품을 파는 상인들을 찾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했었다면 과연 이런 남대문 시장과 이 동대문 시장의 운영자를 부정 경쟁 행위로서 규율할 것인가 규율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과연 이런 경우에도 규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베이에서 이베이는 이런 재래시장의 운영자가 온라인 생태계로 옮겨온 곳인데요. 이런 온라인 생태계에서 이 재래시장보다 사실 더 힘든 거는 물론 이런 부분들이 백화점하고는 좀 약간 구분이 돼야 되는데 백화점은 아주 제한된 숫자의 상점들만이 존재하고 쉽게 규율할 수 있지만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베이는 수십만의 셀러들을 인정하고 셀러들이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런 수십만 셀러들의 판매 행위를 하나하나 다 이 규율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이베이가 이런 침해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을 얼만큼 잘 모니터링하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만큼 빨리 이 중지를 시키는지 이러한 행위들이 과연 부정 경쟁 행위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미국 상표법 판례에서도 마찬가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원은 이베이의 직접 광고 행위 자체는 실제로 정당한 상표품을 파는 셀러들의 판매 행위를 광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상표권 침해라고 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허위 광고에 해당하지 않겠죠. 다만 이 기여 침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인데 우리 상표법상에서는 이런 기여 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경법상이든 상표법상이든 이런 기여 침해에 대한 어떤 이 법규가 좀 보완이 된다면 만약에 이런 이베이가 모니터링 활동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내지는 좀 악의적으로 이 침해품을 판매하는 것 갖다가 눈 감아줬다는 상황이 밝혀진다면 충분히 부정 경쟁 행위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은 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우리 법규가 좀 약간 미진하다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키워드 애버타이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검색 광고에서 키워드를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요거 잠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넘어가 보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들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종래에 광고 검색 엔진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초기를 생각해 보시면 소위 팝업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 업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어떤 성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지만 상표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 팝업 광고를 운영하는 운영자하고 키워드를 판매하는 검색 엔진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린데요. 어쨌든 지금 이 판례에 따라서 이 키워드를 판매하는 검색 엔진의 한정에서만 말씀드려 보면 일단 검색 엔진이 하는 행위는 지정 상품과 관련 없이 그죠? 지정 상품과 관련 없이 키워드를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이 키워드를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적합한 키워드를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요거는 이제 모두 다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제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안을 통해서 구매한 키워드를 가지고 광고를 신청하면 그럼 이제 이 키워드를 구매하는 행위는 광고업자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매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광고를 검색 엔진 중에서 이 일반적인 검색 결과 부분에서 내지는 그 중에 일부로 이 검색 결과를 이 디스플레이하면서 이 키워드 광고를 해주는 디스플레이하는 행위 자체는 검색 엔진과 이 광고 업주가 실제로 이 키워드를 구매한 광고 업주가 동시에 하는 행위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이 검색 결과 내지는 이 구매한 광고 페이지에서 자기네들 웹페이지 쪽으로 이 사용자를 다시 이제 옮겨가서 이제 클릭해서 자기네들 홈페이지로 유인한 다음에 그 홈페이지에서 이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그 자체는 광고자가 하는 것이겠죠. 이런 네 가지 행위로 나눠질 수 있는데 여기서 결국은 이 광고자가 침해 행위를 한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즉 이 검색 결과에서 디스플레이된 화면과 또는 그 검색 결과 중에 특정 웹사이트를 클릭해서 그 웹사이트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는 그 행위들은 일반적인 상표법 이론이나 지금 기존의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규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검색 엔진이 이 키워드를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들도 이제 그걸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의 키워드 애드버타이징에 대해서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것은 이 상표권 침해나 이 희석화에 의한 부정경쟁 방지 행위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상표권 침해와 이 희석화 규정에 근거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이 부정경쟁 행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만족해야 될 요건 중에 하나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했을 것, 그죠? 이 요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판례에서 이 키워드를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의 사용 행위인가, 이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캘리포니아 법원이죠. 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이게 이제 제9 연방 항소법원의 관할인데요. 이 법원에서는 이 상표 상이라고 말을 했었고요. 이 제9 연방 관할에 속하는 뉴욕 법원에서는 상표 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요 판결들은요, 사실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직 오픈 퀘션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구글이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이 판결들을 요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온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온 부분은 세틀먼트를 통해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 법원이 이 키워드를 판매한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내지는 상표권 침해 행위로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케이스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오픈 퀘션을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지금 결국은 이 키워드 애버타이징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아까 오픈 마켓과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판매할 때는 사실 99% 이상의 키워드는 상표권 침해와 무관하게, 심지어는 아주 많은 키워드는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 행위와 무관하게 어떤 전혀 비상업적 부분에서도 키워드가 판매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광고업주들은 실제로 상표권 침해를 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를 판매할 때는 지정 상품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키워드 판매 시점에서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결국은 아까 오픈마켓처럼 사후적으로 이 모니터링 활동을 얼만큼 적극적으로 했는지, 또 모니터링 활동 결과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그 침해 행위를 중지시켰는지 등등을 가지고 이 서치 엔진 운영자의, 검색 엔진 운영자의 부정 경쟁 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 부분들이 미국 판례들에서 많이 이제 언급이 됐었고요. 세 번째로 이 퍼블리시티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요 퍼블리시티권도 최근에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만 해도 이 어떤 개인의 저명성에 근거해서 이를 상업적 가치로 이 밸류로 봐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별 보호의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제 점점 그런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니까 이 법규의 제정이 대두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게 일반적 조항이든 개별적 조항이든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 법규에서는 이 연방법으로 보호되지 않고요, 주법에서 보호되는데, 일부 주들은 이 부정경쟁방지법 이론으로 접근을 해서 부정경쟁 방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에서는 일반적 민법의 불법 행위로 규정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이 정도 해서 일단 다 살펴봤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은 일반 규정을 도입해야 된다, 도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실무적 관점에서, 그리고 미국법과의 비교 관점에서 이렇게 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라고 불리고 있는 행위들이 규제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